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시가 문학인 고려가요 동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커벨과 함께 수업을 할 텐데요.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팅커벨 안녕. 안녕하세요. 주말이라 더 특별한 기다리던 점심시간을 즐겁게 보내길 바라요. 네, 팅커벨도 맛있게 드시고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자, 고려가요 교과서 페이지는 177쪽이고요. 이 고려가요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대에 불린 다양한 시가이다. 원래 민간에서 유포 전승되다가 구전되다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때 궁중음악은 조선시대 궁중음악을 얘기합니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악학괴범, 악장가사, 시요양압보 등이 채록되어서 전해지고 있다. 주로 주제는 남녀 간의 사랑,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 삶에 대한 고뇌 등 그런 것들을 진솔하게 표현한 갈래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요 작품은 정과정, 동동, 가시리, 청산별곡, 사경별곡, 정석가, 만전춘별사, 쌍화점 등이 있는데, 이 고려가요는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작품이니까 이 정도 작품은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동인데요. 동동 제목이 동동이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후 살펴볼 거고요. 일단 이 동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려가요의 일단 하위 작품입니다. 그러면 고려가요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팅커벨, 고려가요가 뭔지 한번 설명해줘. 팅커벨, 고려가요가 뭐야? 고려 가요는 고려 시대에 민요처럼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던 시가입니다. 고려 소교라고도 부릅니다. 네, 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설명이었죠. 아까 전에 읽었던 거랑 똑같은 거네요. 어쨌든 고려가요는 민간에서 불려지던 노래고요. 이 고려가요만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형식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분연체예요. 여러 개의 연으로 나누어진 노래라는 거죠. 이게 고려가요의 첫 번째 특징이고, 고려가요의 두 번째 특징은 후렴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후렴구의 기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을 구분한다. 두 번째는 구조적인 통일감을 준다. 연마다 이런 후렴구가 있기 때문에 통일감을 준다. 세 번째, 반복을 하기 때문에 리듬감 형성 및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키는 기능이 있다 해서 이런 후렴구 사용으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동동에 대해서 제재 기간을 한번 해볼 텐데요. 말씀드렸듯이 갈래는 고려 가요입니다. 이 고려 가요를 고려 소교라고도 한다고 했죠. 자, 형식은 분연체, 연이 나눠져 있다 해서 분연체고요. 자, 원령체라고 하는 형식을 띈다. 그럼 원령체가 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팅커벨? 원령체가 뭐지? 원령체는 하늘 12달의 순서에 따라 노래한 시가의 형식입니다. 네, 들었죠? 한해 12달의 어떤 순서로 불려진 노래라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 이 동동이라고 하는 것은 각 달의 세시풍속이나 각 달이 속한 어떤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절의 분위기나 인상을 화자의 정서나 태도 연결시켜서 노래했다 해서 원령체의 특징을 보입니다. 성격을 보시면 이제 민요적, 민간에서 불러졌다 했죠. 민요적이고 송축적이다. 이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기리는 어떤 임에 대한 덕과 복을 기리는 것을 송축이라고 합니다. 연가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어떤 사랑의 노래, 이 성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재는 세시풍속 그리고 자연물을 이용했고 남녀의 이별의 상황을 담은 시다. 주제는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 연모는 이제 사랑한다는 거죠.
특징은 임과 하자의 모습이나 처지를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했다 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년과 나머지 연의 정서가 이질적이라고 했어요.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사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연은 1월령부터 12월령까지인데요. 뭔가 정서가 다르다고 하네요. 그리고 각연의 시상이 일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뭔가 연결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시상전개의 이질성이라고 하는데요. 다르다. 이 동동의 특징입니다. 동동 전체의 어떤 구조를 보면은 서사, 본사로 나눌 수 있어요. 서사는 1년이고요. 이 1년의 내용은 임금에 대한 찬양과 송축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서 13년이죠.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령까지 보시면 인과의 이별 후에 슬픔에 잠긴 여인의 심정에 대한 내용인데, 이 2년에서 13년까지도 그 내용이 일관되게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관되게 연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서사와 본사와도 이질적인데 이 본사 안에서의 내용도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민간에서 불리다가 궁중음악으로 유입될 때 일단은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이 첨가됐다. 그게 어디냐? 그게 1년이에요. 1년에서 임금에 대한 찬양과 송축의 내용이 담겼다 하는 특징이 있고요. 단일 작가죠. 작가에 의해서 일관되게 창작된 것이 아니다. 왜냐? 2년에서 13년까지 그 내용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단일 작자에 의해서 일관되게 창작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시상전개의 이질성이고요. 서사에서 특히 나타나는 임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공적인 대상, 누구? 임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내용이 일관된 줄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연이 독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팅커벨, 고려가요 동동이 뭐야? 동동은 고려가요로 당시 민간에 유행하던 원령체의 노래입니다. 민간의 송두체의 가요로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악학괴범에 채집되어 실렸는데,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을 통해 묘정에서 아박과 함께 불렸습니다. 네, 뭐 특별히 도움이 되는 설명은 없었네요. 이미 다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서사인 1년부터 풀이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림배에 받잡고 덕이여 복이라 하날 나사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다리. 풀이를 보면은 덕일랑 신령님께 바치었고 해서, 이 곰배 뜻이 뭐냐면 뭐 신령님께라는 뜻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뒷잔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령님께, 뒷잔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림베죠. 림베는 첫 번째는 임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임은 임금을 의미하죠. 임금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고 앞잔에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덕이여 복이라 하날 나사라 바치러 오십시오. 아으 동동다리. 자, 아으 동동다리, 이 부분이 후렴구죠. 이 동동이라고 하는 것은 북치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입니다. 그리고 이 후렴구의 기능은 아까 살펴봤듯이 연마다 다 있기 때문에 연을 구분하고 구조적으로 통일감을 주고 리듬감을 형성하고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키는 기능이 있다 하는 거 아시고, 다음 년부터는 후렴구를 생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의 내용은 보다 임의 덕과 복을 기원한다. 이때 임은 사랑하는 임이 될 수도 있지만 공적인 대상의 임으로 해석했을 때는 임금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고, 이 서사의 내용은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 유입될 때 임금을 송축하는 내용으로 추가가 됐다, 첨가가 됐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연부터
본사가 시작되는데요. 1월령입니다. 정월 날인물은 아으 어저녹자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나곤 모마 홀론 열셔 아으 동동다리. 지금 형광펜이 파란색 쳐진 부분은 객관적 상관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적 화자를 나타내는 말은 이 몸화죠. 몸화. 이 몸은 일단 시적 화자를 말합니다. 시적 화자의 상황이 나와 있죠. 홀로. 지금 홀로 살아간다고 되어 있죠. 이 여다는 가다입니다. 여기서 살아가다의 의미로 쓰여서 이 몸은 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반면에 이 날인물이라고 하는 자연물은 정월이 되자 얼고 녹고 하는 겁니다. 이때 정월은 1월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양력 1월이 아니라 음력의 정월입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치면 한 2월쯤 되죠. 그래서 이 시적 화자와 날인물은 대조가 됩니다. 대조되는 상황입니다. 객관적 상관물인데 어떤 객관적 상관물? 화자와 대조되는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러면 이 객관적 상관물은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심화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외로운 처지를 심화하는 기능이 있겠죠. 자, 왜 대조가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정월이 되자 냇물, 이런 자연물은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데 이 시적 화자는 이미 오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꽁꽁 얼어붙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자연물은 얼고 녹고 하는데 화자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은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날인물과 화자는 대조된다 라고 보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자연과 인간의 대비라고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표현법으로는 열셔, 이 부분이 영탄적 어미예요. 그래서 영탄법이 쓰였다 놓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1월령을 정리하면은 힘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처지를 호소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2월령입니다. 2월 보름에 아으 높이현 등불 다허라 만인 비추실 드지셨다 아으 동동다리. 이연에서는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라고 했어요. 등불 같다. 자, 누가? 이것은 자신이 예찬하고자 하는 어떤 임에 대한 비유인데요. 높이 켠 등불이 바로 고매한 인품을 지닌 임에 대한 비유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불이 만인을 비추는 모습이라고 했거든요. 이 드라고 하는 것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 사람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래서 이 높이 켠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고매한 인품을 지닌 임에 대한 비유라고 했죠. 인품을 지닌 임에 대한 비유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형광펜 쳐진 부분은 임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을 다는 세시풍속이 있어요. 그 세시풍속이 뭐냐면 연등회입니다. 연등회가 지금 2월령에 나온 거고요. 1월령에는 따로 지금 세시풍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호라, 이건 가꾸나죠. 그래서 영탄법이 쓰였다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뜻은 이제 모습이라는 어휘고요. 아으 동동다리. 그래서 2월령을 정리하자면 임의 빼어난 인품을 예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월령으로 가겠습니다. 자, 3월령은 3월이 나며 개한 피인 아으 만춘 다래꽃이요. 봄산 가득한 진달래꽃이요. 남의 부러울 짓을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녀 나셨네 아으 동동다리. 여기서도 지금 다래꽃이 부분에 노란색 형광펜이 쳐져 있죠. 그것은 임을 비유하는 모습인데요. 이때 임은 진달래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모습을 비유했고, 사물형에는 특별히 캐시풍속은 따로 없고, 남들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닐 만큼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고, 이 나셨다라는 부분도 표현법은 영탄법이 되겠죠. 그리고 감탄사 아우도 영탄법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물형을 정리하자면 임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하고요. 자, 사월형으로 가겠습니다. 4월 아니이죠. 아으 오실셔 꼬꼬리세요. 4월을 아니 있고 꼬꼬리새는 오는 거죠. 꼬꼬리새는 잊지 않고 오는데, 자, 누가? 무슨다.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신저. 어이타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 계신지요. 아으 동동다리라고 했어요. 자, 깨꼬리새는 잊지 않고 돌아오는 반면에 녹사님이라고 하는 임은 화자를 찾아오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꼬꼬리새랑 대조되죠, 대조. 이때 녹사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 관직명이죠.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가 누구다? 화자는 여성 화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튼 이 녹사님은 꾀꼬리랑 대조적으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꾀꼬리새라는 객관적 상관물을 이용해서 화자는 외로움이 심화되겠죠. 그렇죠? 이때 중요한 것은 화자와 꾀꼬리가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녹사와 꾀꼬리가 대조되는 것이고, 화자 입장에서는 이 꾀꼬리새를 보고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월령에 나타나는 것은 임에 대한 뭐가 드러나냐면 원망이 드러난다라는 거 좀 주의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월령을 정리하자면 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면서도 원망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난다. 5월령으로 가겠습니다. 5월 5일에 아으 술인날 아참약은 즈문헬 장존하샬 약이라 받잡노이다. 아으 동동다지. 5월 5일에 술이날은 단오 날이에요. 이제 세시풍속이 나타나는 거죠. 단오는 이제 떡을 해 먹거나, 그리고 여자는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남자는 이제 씨름을 하는 날이거든요. 어쨌든 단오라고 하는 세시풍속이 나타나 있고요. 술인날 아침에 약은 즈문이라고 하는 건 천이죠. 천년을 길이 사실 약이다. 그럼 이때 약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화자의 임에 대한 사랑, 정성,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화자의 임에 대한 사랑, 정성,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월령을 정리하자면 임의 장수를 기원한다 하는 거고, 5월령에는 단오라고 하는 세시풍속이 있다. 자, 6월령입니다. 6월 보름에 별의 발현 빛 다워라 돌아보실 님을 조금 존리노이다. 아으 동동다리. 자, 이때 6월 보름이라고 했어요. 6월 보름은 유두일이라고 하는 세시풍속입니다. 유두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때부터 유래된 건데요. 자, 나쁜 일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동쪽으로 머리를 감는 풍속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맑은 물에 머리를 씻는 날인데, 이때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라고 했어요. 이때 같구나는 또 영탄법이고요. 별에는 벼랑해죠. 벼랑해. 그래서 벼랑에 버린 빛인데,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형광펜을 치기도 했고 하늘색으로도 형광펜을 치기도 했죠. 자, 하늘색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했고요. 보라색은 화자를 비유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화자를 비유한 표현이고 객관적 상관물이기도 하다. 이때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와 그 자연물이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벼랑에 버린 빛은 뭐다? 버림받은
화자를 비유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벼랑에 버린 빛과 같이 화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돌아보실 임을 잠깐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버림받은 처지에도 어떻게 한다? 임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6월령이 되겠습니다. 자, 7월령입니다. 자, 7월령은 7월 또 보름이라고 하는 세시풍속이 나옵니다. 이때는 뭐냐면 백중날이라고 합니다. 백중날 혹은 백종이라고 합니다. 자, 7월 보름에 백종 재물 차려놓고 님을 한데 여가죠. 님과 함께 있고 싶다. 님과 함께 가고 싶다. 원을 비삼노이다. 원을 비웁니다. 동동다리라고 했어요. 백중날이 뭐냐면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넣어서 이렇게 제물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백중날이라고 하는 세시풍속이 나타나 있고요. 이 7월령에서는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 품이 나타나냐면 님을 한데 여가죠. 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다? 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쨌든 7월령 세시풍속 백중날 혹은 백종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정리하자면 님과 함께 지내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8월령 가보겠습니다. 자, 8월 보름입니다. 8월 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배죠. 자, 8월 보름은 언제죠? 그쵸, 추석이죠. 그래서 가배라고 합니다. 가배. 이때는 송편을 빚고 핵과일을 장만해서 차례를 지내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8월 보름은 가배에 니리만한 가배, 가윗날, 이것도 가배라고도 하고 한가위라고도 하죠. 추석입니다. 자, 가윗날이지만 님을 매션여곤 임을 모시고 다니거든 오늘날 가배셨다. 오늘이 가위로다. 동동다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이죠. 임이 함께 해야만 진정한 한가위다 라는 거예요. 근데 임이 없으니까 진정한 한가위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8월령을 정리하자면 임을 그리워한다 라는 거고, 요 8월령에 나온 세시풍속은 가배, 한가위 이것을 의미한다. 자, 그 다음 9월령입니다. 9월 9일에 라고 했어요. 9월 9일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세시풍속이 있냐면 중양절이라고 하는 세시풍속입니다. 이때는 남자들은 시를 짓고 각 집에서는 국화전을 만들어 먹고 놀았던 날인데요. 국화꽃을 이제 화전에 붙여서 먹는 겁니다. 약으로. 자, 약이라 먹는 황화꽃이 안에 드니까 세셔 감안하여라 라고 했어요. 네, 세셔 감안하여라를 해석을 좀 잘해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는 갈수록 아득하구나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초가집이 적막하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선생님은 2번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세셔가 초가집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감안하여라는 적막하구나 조용하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황화꽃이 안에 들었다, 이 집 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실제 바깥에 국화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고 화자가 임이 없다, 임이 없으니까 초가집이 적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임이 없어서 쓸쓸한 감정을 국화꽃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화꽃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로 하여금 쓸쓸함이라고 하는 감정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겁니다. 9월령에서 중요한 것은 중양절이라고 하는 세시풍속이 있다. 그리고 황화꽃이라고 하는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의 쓸쓸한 감정을 환기한다. 그리고 임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9월령을 정리하면 임이 계시지 않아 쓸쓸해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10월령으로 가겠습니다. 10월에 점이연 바랏다오라 라고 했어요. 이 부분 해석 먼저 하고 들어가면은 점이연 바랏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는 점여놓은 고로쇠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게 썬 보리수나무로
해석하겠습니다. 잘게 썬 보리수나무. 이게 더 이렇게 해석을 더 많이 합니다. 잘게 썬 보리수나무 다오라. 자, 같구나라는 것으로 영탄법이죠. 그래서 점이연 바랏, 이것이 뭐냐면 지금 보라색으로 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를 비유하는 것이고, 그리고 파란색 형광펜도 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상관물이다. 자, 이 부분이 왜 화자를 비유하는 표현인가? 밑에 나와 있죠.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분이 없다. 아, 그러면 이 부분이 뭐다? 임에게 버림받은 신세를 한탄하는 부분이 나타났잖아요. 다시 보다. 임에게 버림받은 신세를 한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점이연 바랏, 절개 썬 보리수나무를 화자를 비유한 표현이라고 하고 객관적 상관물이다 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도 영탄법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월령을 정리하자면 임에게 버림받아 슬퍼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월에는 따로 세시풍속과 관련된 건 없죠. 자, 11월령입니다. 11월 봉당 자리에 아으 한삼 두포 넘어 라고 했어요. 자, 봉당이라고 하는 것은 흙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갑겠죠. 아으 한삼. 한삼은 호적삼이에요. 여름에 입는 아주 얇은 소재의 옷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흙바닥에 이런 여름에 입는 옷을 눕고 누웠다고 했어요. 뭐죠? 그쵸. 이것은 화자의 어떤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화자의 그 외로운 처지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입니다.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살할 살아온저 슬픔을 사르고 있네. 고운일 스시옴 열서. 고운님 떨어져 살아가네. 자, 그러면 온저 열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영탄적 표현이다. 그 영탄법. 아으 동동다리자. 인과 떨어져 있어서 외로워한다 라는 거고, 11월령에도 따로 세시풍속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2월 분디남가로 깎곤. 12월 분디나무로 깎은 아으 나잘 반했저 다오라. 소반의 젓가락 같다. 자, 다오라 이것도 영탄법이죠. 그리고 반했저 역시 보라색 형광펜과 파란색 형광펜이 쳐져 있다 하면 화자를 비유하고, 그리고 화자와 동시되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잘이라고 하는 것은 차려 올릴 이란 뜻이고, 반은 또 소반입니다. 소반. 그 소반의 젓가락이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뒤에 보십시다. 자, 님의 앞에 들어 얼리노니, 님의 앞에 가지런히 놓으니 손이 가져다 문다. 이때 손은 손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손님은 화자가 기다리는 님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 앞에 가지런히 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젓가락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남자와 인연을 맺었다. 다른 남자와 인연을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잘 반했죠. 자, 반했죠. 이 젓가락, 소반의 젓가락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쵸. 임과 사랑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 것이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임과 사랑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한다. 그래서 반해자는 또 이런 화자를 가리킨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월령을 정리하면 임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총 정리를 하자면 월령체 노래잖아요. 그래서 각 그 달의 세시풍속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령엔 세시풍속이 따로 없고요. 2월령에서는 그러니까 등을 다는 연등회가 있었죠. 3월령에는 따로 세시풍속이 없고요. 4월령에서는
오지 않는 세시풍속은 없는데 오지 않는 힘을 그리워하면서 원망했다. 자, 그러면서 소재는 어떤 걸 썼었죠? 그쵸? 곧꼬리새. 곧꼬리새가 그 녹사님과 대조돼서 썼던 객관적 상관물이죠. 5월령 임에 무엇을 기원했었죠? 그쵸? 임에 장수를 기원했었죠. 그리고 5월에 나타난 세시풍속은 술인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오라고도 있었죠. 그 6월 보름에는 유두일이라고 하는 세시풍속이 있었고요. 7월령에서는 백종 또는 백중날이라고 하는 세시풍속이 있었습니다. 자, 8월령의 세시풍속은 가배 또는 한가위라고 하는 세시풍속이 있었고요. 9월령에서는 중량절 있었죠. 9월 9일 중량절. 그리고 10월, 11월, 12월에서는 세시풍속이 없다. 12월령 빈칸을 채우면은 자, 어떤 소재를 사용했었죠? 그죠? 젓가락, 절을 이용했었죠. 그죠? 자, 5번 임과 화자를 비유한 시어. 이게 다양한 사물을 빗대서 화자의 처지나 정서를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임을 비유한 시어는 2월령의 높이현 등불이라고 해서 고매한 인품을 나타냈다. 그리고 3년에서는 달외꽃으로 비유했죠. 달외꽃. 그래서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다 하는 거고요. 자, 화자를 비유한 시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 6월령에 벼랑에 버린 빛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별해, 발현, 빛 이렇게. 그리고 10월령에는 점이한 바랏, 잘게 썬 보리수나무, 12월엔 반했저. 네, 이렇게 해서 임과 화자를 비유한 시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크게 나눠지고요. 감정이입을 한 부분은 일단 동동에서는 없습니다. 자,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지만 객관적 상관물인 것은 다시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화자와 대조된다. 화자가 대조돼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부분에서는 뭐 날인물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화자와 대조되진 않지만 그 자연물이나 사물을 보고 화자의 그 그리운 정서나 외로운 정서가 심화 또는 환기됐다라고 하는 그런 객관적 상관물로는 곧꼬리새가 있었고요. 곧꼬리새는 화자와 대조되지 않고 님과 대조된 상황의 객관적 상관물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별의 발현빛, 황화꽃, 점이연, 바랏, 반했저 이런 것들이 감정이입은 되지 않고 또 화자와 대조되진 않지만 이런 자연물을 이용해서 화자의 어떤 외로움, 처지를 불러일으키거나 심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서사부터 12월령까지 총 13년에 걸쳐서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또 질문을 해서 또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